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그 전에 이제 통합교과 논술 연구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쓴 파일 중에서 혼자 대입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조언. 그렇죠. 이 전화번호 똑같습니다. 010-3338-3336. 혼자 논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과 첨삭을 한 이후에 추가 첨삭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녹화를 합니다. 첫 번째로 대입 논술 자료는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학 입시 자료실에. 아니면 뭐 카페 같은 거나 구글 검색을 하더라도, 네이버 검색을 하더라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대입 자료 홈페이지에서 기출 문제도 보셔야 되는데, 이 기출 문제를 출제 의도, 기출 문제 플러스 또 뭐 보셔야 되냐면 기출 문제하고 출제 의도를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평가 과정이랑 출제 의도. 근데 출제 의도는 보실만 한데요. 이 평가, 여기에 나와 있는, 샘플로 나와 있는 출제 의도 말고 이 샘플로 나오는 답이 합격 수준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답. 왜 그러냐면 이걸 뭐 굉장히 어렵게 잘 쓴 거, 너무 잘 쓴 거 올라오면 학생들 다 포기하죠. 그러니까 이 답이 평균 수준이다. 평균 수준이다. 합격 수준은 이거보다 조금, 이거보다 잘 써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보시기를 권합니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 뭐 입학처에 입학 자료실에 보면 논술 기출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출력하시되 평가 관련 자료까지 같이 출력해서 같이 한꺼번에 읽어보시면서 논술에서 요구사항이 뭐냐라는 것들을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참고삼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 거기에 모범답이라고 되는 것은 그냥 모범이다, 평균이다. 그죠? 이것보다 잘 써야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를 확보를 하시면요. 다음에는 논술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고 항상 그 시간을 지켜서 쓰시기 바랍니다. 논술 시험 보고 제일 실패하는 많은 유형, 이렇게 10명 중에서 실패하는 4명 정도는 시간 초과, 시간이 남던지 터무니없이 남던지 시간이 초과돼서 시간은 조절을 못해서 최선을 다할 수 없었다라는 게 급하게 논술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절하여서 시간을 남거나 초과하지 않도록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공 확률. 물론 시간이 남거나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한된, 거기에서 규정한 글자 수를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규정한 글자 수를 가득 채우시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원고지나 혹은 기타 노트에 적을 때도 상대적으로 자신의 글자 수를 쓸 때 어느 정도의 분량을 쓰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단락을 적을 때 자신의 글을 쓰는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남은 시간에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실전처럼 연습해라. 이거는 뭐라고요? 1번은 뭐라고요? 홈페이지를 활용해라. 두 번째는요. 실전처럼 연습해라. 이렇게. 네, 이렇게 실전처럼 답안지를 자기가 썼는데 쓴 걸 가지고 있잖아요. 다 중복된 부분이나 덜 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해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래야 나중에 쓸 때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연습 과정에서 심화 연습을 하실 때 자신의 답안지인데 이 답안지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빼고 중요한 단어를 체크한 다음에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알고 이걸 삭제한 다음에 그러면 자신의 답안 내용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삭제한 부분에 예제, 근거, 예시나 근거를 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삭제한 곳에 예시나 근거를 넣으면 글이 쫀득쫀득해지고 또 치밀해져요. 예시나 근거를 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천천히 이걸 하시면 이걸 쓸 때 이걸 고려해서 압축해서 쓰면서 근거나 예시를 자연스럽게 안에다 넣게 됩니다. 근거나 예시를. 근거, 이유, 예시, 뭐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이제 2차로 완성을 하면, 그쵸? 1차 작성을 하고, 다시 재작성을 해서 2차 완성을 하면, 그거를 이제 친구와 서로 첨삭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읽어보면서 친구 첨삭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내용을 읽으면서 친구 간에 작성한 답안에 궁금한 거. 이거 이유가 뭐니? 이거 논리적 근거가 뭐니? 이거 예를 들어봐. 이거의 다른 입장은 뭐니? 이렇게. 이유, 근거, 예시, 그 다음에 다른 입장에서의 네 생각.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이 질문들을 답안지에다가 적어놓고 질문을 친구가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이 답안, 이 질문에 대한 답안을 합쳐서 이 2차 쓴 답안지를, 이 질문에 대한 답안을 합쳐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여기다 2차까지 플러스를 해서 3차 답안지를 쓸 수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3차 답안지를 써보면 내용이 풍성해지죠. 내용이 풍성해지면 다음 단계는 이제 논술 문제를 구절별로 나누고 이 구절에 대한 답안에 얼마만큼 비율이 있는가, 질문을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논술 문제는 논술 문제의 구절별로 단락을 만들어줘야 채점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 어떤 논술 문제가 있으면 그죠? 이 논술 문제의 구절 이 문제를 이렇게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네 구절로 끊으면 요 요소 이런 요소들이 있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의 논술 평가나 모범 답안을 보시고요. 이렇게 문제와 모범 답안의 구절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문제 자체의 흐름이 답안의 흐름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3차 답안지를 쓴 다음에 이 분량, 3차 답안지에 이 단락의 구성의 흐름이 이 지금 제시된 문제, 그죠? 제시된 문제의 구절과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절까지 다 고치면 4차 답안지로 어느 정도의 이 구조, 흐름, 이런 것까지 이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대량의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차수를 거듭한 이걸 다시 써서 완결된 답안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내 실력의 한계치까지 쓸 수 있는 답안지, 그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걸 1단계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내용을 공부하고 하는 것인데, 이 논술 답안지가 흐름이 마치 이걸 다 요약하면 이제 비문학 문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잘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 문장을 구성하고 이거 독해를 할 때도 이렇게 문장의 구조별로 잘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문학 독해를 하면서도 논술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요. 글을 작성하는 일반적 순서는, 자,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오더라도 제시문을 요약하셔야 됩니다. 제시문에 필요 없는 건 없어서 요약,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지만 말고 이렇게 뽑지만 말고 삭제하십시오. 선택하면 삭제형으로 선택하십시오. 삭제하면서 선택하셔서 점차 삭제하는 분량을 늘려가고 필요한 단어를 획득하십니다. 획득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을 지어가면서 요약을 하신 다음에 이 고른 단어들을 버물려서 순서를 바꾸던 어떻게 하던 이걸 연결시켜서, 그죠? 그러면 1번, 2번, 3번으로 쓰자라고 해서 그 사이에 다른 단어들을 연결해 가면서 이거를 재구성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요약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전체를 분석하시게 합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1번 분석하고 쓰고 2번, 3번, 4번 하지 마시고 이거를 쭈루루룩, 그죠? 1번 분석하고 2번 분석하고 3번 분석하고 4번 분석한 다음에 이 4번의 이 전체 줄거리, 전체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잡힌다면 4번 구성하고 3번 구성하고 2번 구성하고 1번 구성을 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제 구절마다 이렇게 끊어서 답안의 흐름이 보이죠. 그러면 한 문제의 구절에 필요한 단어들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다음 A와 B의 가와 B의 공통점을 가지고
B의 기준에 충족하는 C를 써라. 이렇게 되면 가의 요약이 되었는가, 나의 요약을 하는가, 공통점을 썼는가, C에 대해서 요약했는가, 이 기준에 대해서 논했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예시를 썼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 가의 요약된 단어들 여기다 써놓고, 나의 요약된 단어, 공통점과 차이점, C의 요약, C의 기준에 대한 시각에 대한 판단, 그거의 적용과 예시,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쓰는 단어들을 이 옆에 마인드맵처럼 흐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구절마다 써야 할 항목들, 필요한 단어들을 써놔서 이 마인드맵은 아니지만 이 근처에다 이 단어들을 써놓습니다. 이렇게 그룹 지어서. 그래서 한 달락, 두 달락, 세 달락, 네 달락, 다섯 달락으로 쓰자 하고 단락을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분석한 걸 바탕으로 이 전체 주제의 문장을 포함해서 서너 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로. 이걸 관통하는 걸 만들지 못하면 합격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관통하는 이 1, 2, 3, 4번의 문제 연관성. 1, 2, 3, 4번이 1, 2번은 연관되고 3번은 적용되고 4번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글 전체, 이 답안지가 한 편의 전체로 한 편의 글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 문장을 잡은 다음에 그거를 문제별로 구절의 흐름별로 따라서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식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도식화에 따라서 빠르게 1차 작성을 합니다. 1차 작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자신의 답안지를 요약을 하면서 중복되거나 덜 필요한 거 삭제하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예시나 나의 관점이나 뭐 그런 거 적용 이런 것들을 삽입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전체 구조를 쓸 때 항상 출제 의도, 전체 구조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이거를 판단을 해나가면서 삭제하고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예시나 관점을 삽입하면서 여기다 뭘 껴야겠다, 여기다 뭘 넣어야겠다, 이렇게 덩어리 여기랑 여기다 이거 두 개를 넣자,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춤법에 유의하면서 마구마구 작성을 합니다. 실제 시험처럼 막 치열하게 작성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겠죠, 실제 시험처럼.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요, 자체 친구들하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구조도 생각을 해보면서 친구들의 질문과 답변까지 다 써서 그 글을 읽었을 때 친구들이 흐름이 괜찮아, 깔끔해, 이해가 잘 돼 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쵸? 친구들도 비문학 국어 시험을 많이 봤을 거니까 이 글 괜찮다, 이런 거 부분은 좋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배경 지식을 위해서는 사탐 교과서를 참고하거나 목차를 기억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문과의 경우에는 사탐 과목의 기본 개념을 근거로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공부하기가. 왜 그러냐면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 깔린 문제인데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근데 평등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에 대해서 써라, 뭐 이렇게 나오고 하고, 절대적, 상대적, 또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의 관계를 써라, 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써요.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쓰는데 이 기능론과 갈등론이 답이 아니라 기능론과 갈등론이 충돌하는, 이 교차하는 지점이 이 논술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능론으로 접근했을 때의 장단점, 갈등론으로 접근했을 때의 장단점을 다 써줘야 되니까 이 기본적인 이론을 다 알아야 되니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또 과학의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논술은 과학 내용, 기본적인 내용, 개념을 알아야 되고, 수리논술 계열로 나누는 이과의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 자체의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논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거는 단시간에 안 됩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이나 이제 기본적인 수학이나 과학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시간에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 운이 좋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이나 과학이 나오는데
그때 글을 쓰는 방식, 자기 알고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만 돼도 합격권은 아니지만 경쟁권은 충분히 이제 접어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은 이렇게 경쟁권을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경 지식이나 수학, 과학을 공부한 합격권이니까 경쟁권에 들기 위해서부터 노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뭐 쓸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쓴 글을 최소한 3번 이상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이 3번 이상 작성한 글의 수준만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뭐 이것까지 쳐서 3번 해도 되고요. 이 수준만큼의 글을 현장에서 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편의 글을 쓰는 것보다 한 편을 여러 번 다루어서 답안을 구성하는 방식, 자신만의 방식을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일정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그죠? 쓸 때 고민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쓰는 방식, 쓰는 스타일을 고민하다가 정작으로 내용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연습하고 익숙하게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같은 문제를 작성한 친구의 글을 확인하면서 내 글의 차이점, 글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글의 구조나 예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배우면 좋다는 거죠. 그죠? 뭐, 어떻든 꽉 막혀서 엉뚱한 이야기를 적어 놓지만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논술 점수를 부여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쵸. 다양한 방법을 배워놓고, 아이디어를 배우면 적용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배우고 서로 누적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이제, 대학마다 이제 문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부하기 좋은 거는 고려대고요. 고려대. 왜 그러냐면, 고려대 문제 자체가 이제 요약하기가 있습니다. 요약하기 문제가, 옛날 문제, 요약하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순차적으로 문제를 적용시켜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를 바랍니다. 이화여대. 왜 그러냐면, 이화여대는 문제가 만약에 1, 2, 3 이렇게 나오면, 이게 서론, 이화여대 거를 풉니다. 여대를 안 가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려대 문제를 풀고 이화여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이런 대학들을 푼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대 문제랑 서울대 문제를 풀면 이렇게 뭐 종합성, 뭐 이게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성대 문제 풀고.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고대, 이대, 그죠? 기초 잡고 나머지 대학으로 실전 연습하고 연대, 서울대로 최종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체 흐름은 좋은데 자기 대학이 고대면 고대 거 직접 파는 거고 이대면 이대 파는 건데 그래서 성대인데 고대 거 이대 걸 왜 푸냐? 그러니까 논술을 연습하기가 좋기 때문에 풀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문제랑 이대 문제는 권합니다. 풀어보시기를 학생들끼리. 자, 학교마다 문제 출제하면서 대학의 기출문제 스타일이 따로 이제 존재를 하고 시간도 조금씩 다르고 기출문제를 만드는 형태도 하는데 어쨌든 답안 작성의 순서나 경제권으로 들어가기엔 기초 준비 연습을 조언하는 거니까 이렇게 고대나 이대 거를 먼저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작성 중에 고려할 필수사항을 보면 그렇죠? 뭐 어떤 논술을 쓰면서 고쳐야 할 50가지 뭐 이렇게 해서 딱 한 두세 가지만 줄여라. 그럼 가능한 문장을 짧게 써요. 그게 실수를 안 하니까. 두 줄도 가능하지만 세 줄을 쓰면 채점시에 읽기 힘들어요. 채점 해보니까 숨 막혀요. 그러니까 짧게. 그래야 쭉쭉 이어요. 접속사를 쓰지 않더라도 팍팍팍 읽어서 머릿속에서 저절로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끊어서 딱딱딱딱 짧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은 구조를 비슷하게 쓰면 뭐 소용이 없습니다. 안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단어만 골라서 핵심 단어로 자신의 스타일로 쭉 이어가면서 쓰시고요. 자, 뭐 제시문의 예시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의 예시 쓰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 똑같은 예시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들은 걸 보면 이 예시만으로도 이 학생이 이해했나 안 이해했나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예시를 하나 더 쓰면 1점을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논술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착각하시는 게 이게 창조적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럼 내 생각 얘기를 하라고요. 저는 진보라고요. 진보고, 저는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진보 입장을 보수를 기준으로 진보를 비판하든지, 진보 입장에서 보수를 비판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 설명, 서술, 논술 이란 단어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세상의 기준이 다른 두 가지 시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이유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기준, 선택, 입장 이런 건 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에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창조적인 생각을 쓰라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나 이런 데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표처럼 나왔으면 이 입장과 이 입장이 있는데 두 입장의 관계, 두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두 입장의 관계를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죠? 본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요약하는 게 경쟁력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분석했는지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때문에 근거, 이유, 예시, 조건들을 쓸 수 있다면 가능한 짧게 압축해서 그 안에 많이 넣어 보시고요. 단순한 글의 줄거리만 정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죠? 어떤 이런 근거, 이유, 예시, 조건, 상황, 시각, 입장 이런 것들을 다 써주면 그러면 더 논리적으로. 왜요? 논리는 이론이고 논리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꼬리를 메어서 이어진다는 의미니까요. 전부 다 구절마다 이유를 쓸 수 있으면 이유, 예시.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쓰라고 하는데요. 문장 자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결론을 쓰고 안결이 설반정처럼요. 결론. 그러면 이유 쓰고 이유. 안결 이. 그러면 설명할 때 예시를 들죠. 예시, 근거, 예시. 안거리, 반론 꺾기는 다른 단락이죠. 반론을 꺾어줘요. 반론. 두 번째 단락으로. 반론 꺾기. 그 다음에 정리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쓰고, 이유 쓰고, 예시를 써라. 이게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첫 문장의 핵심을 딱 쓰세요. 너절하게 쓰지 말고. 두 가지로. 그래서 채점할 때는 첫 문장이 가장 잘 보여요. 첫 문장만 쭉쭉 읽고 채점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만큼 글쓰기에서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 이게 단락이 세 단락이면 이 첫 문장에서 핵심을 딱딱 써서 이 핵심이 쭉 아까 이 개요, 문장 개요로 짠 개요거든요. 이걸 연결되게 하고 여기에 이유 쓰고 설명 쓰고 이유 쓰고 설명 쓰고 이유 쓰고 설명 쓰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따라서 문장을 설명하고 이유 적고 예시를 적어서 핵심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전체를 다 쓰려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저쪽 달을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치면 손가락 안 보고 가르친 방향 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대상을 가르치면 대상을 보지 손가락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적절한 예시를 하면 전체의 방향성을 표시를 충분히 하게 되니까 전체를 다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시자는 거죠. 자, 완벽한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기가 쓰고 싶은 논리적으로 이유와 결과, 원인과 결과를 써서 꼬리를 물어가면서 자기 생각을 다 써도 됩니다. 구조가 조금 어색해도 학생이니까. 합격은 상대적으로 잘 쓰면 합격합니다. 완벽한 게 아니라.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어려웠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죠? 쉬운 문제를 잘 썼다고 해서 논술 점수가 자기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논리 구조, 인과관계를 쭉 꼬리를 물어서 써주라는 거죠. 자, 정답도 없습니다. 근데 모범답안은 있죠. 당연히 모범답안은 뭐라고요? 써야 될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소. 구체적이진 않지만 추상적으로. 왜 구체적인 것까지는 개인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모범답안, 대학에서 제시해주는 모범답안은 어느 정도 추상적인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고 여기 사이사이에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바꾸면 개별 답안이 돼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에는 추상적인 것들을 개별적인 학생들이 구체적인 요소로,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채점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럼 채점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죠.
명확하게 논술의 서열은 분명하게 가정할 수 있어요. 95% 이상. 옛날에 이 1000명을 채점을 해봤더니, 그죠? 여기서 5명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가 선생님들이 채점한 점수가 거의 유사해요.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5명만 오차가 심해서 다시 채점했는데, 나머지 5%도 일정한 범위에서 뭐 우열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쓰면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죠. 포기 않고 끈질기게 물어붙어서. 자, 이제 논술을 혼자 공부하면 논술을 많이 작성할수록 어려움을 느낍니다. 글쓰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페이지씩 10년을 썼는데도 지금 글쓰기 어렵고요. 맞춤법도 틀리고 생각하느라고 썼다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어렵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논술 점수는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도전하고 자꾸 어려움을 돌파할수록 확실히 수준이 달라집니다. 더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4번 배운 애들이 어떻게 쓰는지 알겠대요. 그럼 8번 쓰는 애가 씩 웃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20번 배운 애들이 웃으면서 아이고 얘들 하루 강아지들 뭔 생각을 하냐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한 6개월 배우는 애가 씩 웃으면서 아이고 쓰면 쓸수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 논술 시험 보고 오는 학생들 실제로 자기가 고쳐 쓰고 고쳐 써서 이 정도 이상은 더 이상 못 써. 이렇게 한계치까지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자기 꼭지까지 써보는 게 20번 이하일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20번이 뭐라 10회 이하는 확률이 70%가 넘죠.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피드백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다시 고쳐서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고 연습하고 온 학생도 전체의 7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연습, 그러니까 20회 정도의 연습만 하더라도 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경쟁권에 충분히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논술에 있는 표나 그림을 분석을 하고 그걸 시각하게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탐구 점수 오릅니다. 논술을 배우면 비문학 독해가 정교해집니다. 이제 그 글의 구조도 알게 되고, 그죠? 어디에 주제를 숨기는지도 알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논리적으로 끌어가는지를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언어역 비문학 점수 5점에서 15점 오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논술은 재밌게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대학에 가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논술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논술은 나중에 논문 써야 돼요. 졸업 논문. 논문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투자할 만하다는 거죠. 자, 아주 잘 쓴 학생의 논술을 비문학 독해하듯이 해보고 한두 개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야겠구나. 연정간 논술을 작성하고 연습한 사람과 경쟁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만 급하게 준비한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보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연습하자. 스스로 친구한테 쓴 거 보여주고 친구가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써서 완성된 거를 가지고 국어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거 선생님 어떤 식으로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고 그 한마디 있는 걸 또 노력해서 고쳐보고 이렇게 해보면 논술도 이제 스스로 연습을 어느 정도 친구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논술 쓴 거를 선생님들이 있는 사이트나 아니면 이런 데 놓고 제 거 첨삭 좀 해주세요. 그럼 첨삭해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모자랐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전형하고 논술인데 학생부 전형이 3%라면 논술은 확률이 30%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실제 사례로 학생부 전형으로 보내는 것보다 지방대생의 경우에 특목고 아니고 지방 학생의 경우에 일반고 학생의 경우에 학생부 전형보다 논술로 대박쳐서 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10배라고 해도 될 만큼. 특히 문과는 예를 들어서 뭐 1대 151대 실제 경쟁률은 1대 15 정도 되고요. 급하게 이게 한참 오래 쓰는 학생 말고 급하게 와서 경쟁하는 상황 치면 3대 1 정도 되고요. 1대 3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술도 경쟁할 만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과는 이렇게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1대 10으로 써졌을 때 특정과 말고요. 뭐 의대나 뭐 이런 것처럼 1대 10으로 썼을 때 실제 경쟁률은 1대 3 정도 되고 급하게 한 애들 빼면 거의 1대 1.5 정도 되는. 그래서 이과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을 내가 그래도 이 수능 점수는 비록 그렇지만 내신 준비 철저히 했고 내가 나름대로 점수는 안 냈지만 꼼꼼하게 내 스스로 나름으로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이과 학생은 정말 논술 권합니다. 이과 학생은. 문과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권하고 안 권하고 하는데 이과 학생은 막 굉장히 대박인 운도 나오거든요. 1대1 나오는 것도 많이 봤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스스로 연습해서 왜요? 수학과에 다시 하고 과학과에 다시 앉는데 수학과 과학을 더 통째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짧은 기간에 이 논술 준비해서라도 시험 보기를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스스로 학생 혼자서 논술 준비하는 법, 대전 둔산동 Q&A 공방 동화쌤이었습니다.